네, 국가직 9급 시험 치느라도 너무 고생했고, 그 전까지 시험 준비하느라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 고생이 이번 시험에서 결과로 잘 이어졌어야 했을 텐데요. 자, 만약에 내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논 것도 아닌데,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공부 방향성을 수정하고, 본인의 문제점을 찾아서 앞으로는 점수가 나오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험 해설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몇 번이고 씹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해설 강의는 그냥 단순히 뭐 정답 읊어주고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그런 강의가 아닌 거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철저한 자료 준비로 이번 문제랑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문제랑 일일이 다 비교를 해주죠.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엉뚱한 거 공부하지 않도록 내가 점수를 올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해설 강의 하나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해설 강의에 대해서는 물론 뭐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해설 강의에 대해서는 모든 과목 통틀어서 제 해설 강의가 제일 퀄리티가 높다라고 자부하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꼭 제가 해설 강의 말씀드리는 거 처음 끝까지 잘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고민이 싹 사라지면서 이번에 결과가 아쉬웠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 안 나왔어. 그걸 다음에는 겪을 일 없게 될 겁니다. 공부 방향 제대로 잡힐 겁니다. 자, 이제 시험제 분석 들어가 볼 건데 일단 이번 시험을 그냥 두 마디로 말하면 합격 가능한 분들은 무난히 90점이 나오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요. 높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은 100점도 가능했어요. 자, 일부러 변별력을 위해 100점은 나오지 않게끔 문제를 설계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은 100점도 가능했어요. 물론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변별력이 나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합격 가능한 분들은 90점 이상은 무난히 나왔을 것이다. 근데 그 조건이 뭘까요? 조건이. 자, 이분들이 대비 가능한 거.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 그 단원별 기출문제집 제가 엄선한 1800문제도 안 되죠?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을 다 맞췄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90점 이상이 무난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기출문제에서조차도 혼동되는 게 많았어. 그러면 이 90점, 무난한 90점 이상 이해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됐어. 공부 기간 짧아. 반복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어. 기출문제 회독서가 너무 부족해. 그래서 점수가 부족한 거는 뭐 앞으로 키워나가면 되는 거지만 내가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뭐 안 해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에서 무난한 90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여태까지 잘못 공부한 거니까 이제 이 강의 제가 일일이 기존 기출문제랑 비교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걸로 느껴보셔야 돼요. 이걸 느껴봐야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구심 없이 앞으로는 제대로 된 점수 따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마디만 더 하자.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저희가 부족한 걸 발견했어. 제발 여기에 대해서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어떡하지 나 어떡해 여태까지 내가 제대로 한 거 맞나 앞으로 나 어떡하지 이렇게 방황하면 안 됩니다. 시험 합격 과정은 부족한 걸 발견했어? 그걸 보완해서 반복해서 채워서 합격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험이 끝났어. 부족한 걸 발견했어. 일단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하고 그걸 보완하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해설 강의가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야 다음 시험 합격하는 거지. 다음 시험에 이 기분 또 안 느끼는 거지. 자,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 해온 거 맞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철저하게 같이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을 해봅시다. 자, 이제 진짜 들어갈게요. 제가 항상 문제 분류 및 실력 진단 기준을 띄워드리고 가죠. 또 여기는 9급 평균. 또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근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 기출문제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 해설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번호 앞에 기출문제라고 표시를 해놓은 건 자, 여태까지 몇만 기출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엄선해 놓은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구급 평균적으로 요만큼이나 반복 출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소한 문제라고 해설 때도 마찬가지 표시를 해둔 것은 기존 기출문제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거. 바로 기출문제만으로는 정답이 안 나오는 거. 이 정도, 한 2문제 정도. 100점 방지형은 너무 많은 분들이 100점 맞으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일부러 넣는 거거든요. 일부러 개똥 같은 거 어디서 하나 끄집어 와가지고 거의 다 틀릴 만한 거, 이제 반절 이상 틀릴 만한 거, 이제 100점 방지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뭐 요 차이는 약간 이제 제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게 들어가요. 하지만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기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자, 여태까지 모든 기출문제 아니에요. 제가 엄선해 놓은 그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집에 있는 기출문제만 제대로 파악해도 기본 점수가 85점. 기본 점수 85점. 그리고 여기서 다 틀리는 분들 없습니다. 또 이런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틀리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그냥 기출문제 있던 건데 겉모습을 바꿔서 어렵게 냈어. 그거보다 이쪽에 있는 문제가 더 정답률이 높을 때가 있어요. 왜냐? 그냥 통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많거든요. 기출문제 패턴을 알면 그냥 속어하면서 이건 정답이 아니야. 속어하면서 풀 수 있는 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어려운 거 하나 틀렸다라고 해. 80점 확보했다라고 해. 근데 여기서 2문제 맞춰서 90점. 뭐 요런 식으로 합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건 당연히 다 맞춰줘야 되겠고. 근데 어려운 게 있기는 해. 그 겉모습이 많이 바뀌는 거. 그런 이제 응용력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뭐 이번 시험은 어땠느냐? 제가 무난한 9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17문제는 그냥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것만 바삭하게 알아도 풀 수 있는 거 못 믿겠죠? 못 믿겠죠. 이 중에서 기출문제 해독이 부족한 분들은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기출문제집에 없었던 게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출문제 계속 해석해도 되는 거 맞나요? 이제 찔끔 몇 해독 해보고 당연히 기출문제를 덜 파악했으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많겠죠. 당연히 회독수가 늘어나야 더 바삭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공이 생기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 문제 없고 아직 반복 횟수, 반복 훈련이 부족할 뿐인데 그 초반 몇 회독 찔끔한 상태에서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지. 내가 과연 이대로 계속해도 맞나.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제가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랑 일일이 다 비교를 해줄 거라니까요. 17문제 일일이 다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만 알아도 풀 수 있다는 것을 일일이 다 보여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응용이 필요한 것도 있긴 있어. 그래서 뭐 여기서 막 100% 다 못 맞췄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생소한 문제가,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이게 너무 쉬워. 이거는 그냥 행정학 조금만 공부해서 다 맞추는 거야. 실제로 모두공 설문조사 결과 그 성적 입력하고 뭐 설문조사도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죠? 풀케어 모듈에 들어가 있죠? 설문조사 결과 행정학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탑5 안에 이게 없어요. 한 문제도 없어요. 오히려 탑5가 다 여기 있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순위를 정한 것 뿐이니까 뭐 정답률이 절대적으로 낮은 문제는 여기 없어요. 왜냐면 기출문제집에 있던 거니까. 거의 다 반절 이상 맞췄어. 탑5조차도 반절 이상 맞췄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 하나도 없어. 이거는 그냥 이게 틀리기가 힘든. 네, 하나도 없다. 내가 흥분했어. 정정. 하나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자, 너무 흥분했어. 얘가. 한 개는 탑5 안에 있어. 그런데 요거는 제가 앞으로 나올 거니까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가 모든 강의에서 이거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옵니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5등인가 했던데 요걸 이제 틀리신 분들은 뭐 그동안 제 강의를 처음부터 안 따라왔거나 아니 하나라도 들었으면은 이거 기억이 안 날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모든 강의에서 요거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니까 대비하세요 라고 했던 거니까. 모의고사로도 다 만들어졌고, 모의고사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2종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봤으면. 어쨌든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맞출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맞출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맞추고 3문제 맞추고 여기서 어려운 게 있긴 있어. 어려운 게 있어. 2문제 틀렸다고 쳐. 그래도 90점이란 말이에요. 90점. 여기서 생소하니까 하나, 여기서 하나, 90점. 이렇게 무난한 90점이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득점했다라고 말하려면은 무려 90점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무려 90점 이상이 넘어야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분발 대상이 제가 웬만하면은 여기서 한 두세 개, 이거 다 틀렸다고 치고
이거 2개 정도 틀린 점수로 제가 상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 틀렸다라고 치고 여기 2개 정도라면 75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틀리기가 힘들었어. 틀리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분발 대상이 무려 80점 이상이에요. 80점 이상.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 안에서는 그리 변별력이 없었어요. 요 안에서는. 그래서 합격 가능한 분들한테는 요게 좀 별로야. 공부 열심히 한 분들에게는 이게 별로야. 고수들끼리는 이게 변별력이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고수냐 아니냐, 그건 이제 확실히 갈리는 그런 문제 조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그래서 제가 알려준 방향성대로 이 객관식 행정학에 적합하게 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먼저 기출문제를 제대로 파악한 분들은 뭐 한두 달 만에 90점 맞으신 분들 이미 합격수기는 아니구나. 시험 후기 많이 보내주고 있고요. 근데 오래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70점 근처 이런 분들도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상담글 올려주고 있고요. 자, 그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이번 강의로 느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출문제집에 있고 다 맞출 수 있었으니까 실질적인 만점은 100점이 되겠죠. 이게 있으면은 어떤 시험은 만점이 거의 불가능한 시험도 있어요. 찍어서 맞추지 않는 한. 근데 이거는 100점도 가능한 문제 조합. 그러면 느껴보러 가야 되겠죠. 자, 출제 영역 분포는 크게 특이사항은 없으니까요. 조직 이론이 평균보다는 조금 많이 나온 정도 외에는 별로 없으니까요. 넘어가고요. 자, 이제 문제 직접 보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나책형 기준입니다. 1번인데요.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은 옳지 않은 거. 이거는 다 맞췄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워낙 많이 나오는 정형화된 패턴이니까. 자, 3번에 있는 X 비효율성을 X 해버립시다. 이거 정부 실패죠. 자,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틀린 사람 없죠. 정답률 아마 완전 막 시작한 분들 외에는 정답률 90% 나왔을 겁니다. 자, 외부 효과, 시장의 독점,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점. X 비효율성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성이고,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점, 자연 독점 이런 거 시장 실패고, 그다음에 공공재의 존재, 시장 실패. 자, 이거는 짧게 갑시다. 쉬우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도 느껴보긴 해야 돼. 이거 워낙 많이 나오죠. 자, 이 기출에 강한 행정학 번호 기준은 21년도 대비 기출에 강한 행정학 번호 기준입니다. 거기서 다음 보기 중 정부 실패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정부 실패, 여기서 이제 정부 실패 물어봤으니까 X 비율성이 맞는 거죠. 그다음에 공공재, 외부 효과, 어디 갔니? 독점. 아니, 여기에 방금 1번 문제 있네. 여기 1번 문제 있네. 여기서 1번 문제는 시장 실패의 원인.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이 맞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정부 실패의 원인.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노란색이 그 색깔만 바뀌었죠. X 비율성이 맞는 거. 그대로 있네, 그대로. 그리고 보너스로 이 노란색 부분 정부 실패. 불공평한 소득 분배는 시장의 본질적인 한계, 시장 실패. 나머지 이제 보너스로 보시는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 그것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했을 때 X 비율성 땡 이런 문제도 있고요. 여기는 정부 실패 요인 물어봤지만 시장 실패로 물어보고 X 비율성 땡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죠. 자, 이건 이제 어려워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느껴보자고요. 요렇게 17문제나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집 보면서 가끔 이제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저 9급 시험 보는데 경찰 간부도 봐야 되나요? 7급도 봐야 되나요? 네, 그리고 10년 넘은 문제 같은데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요?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 그걸 왜 봐? 이건 누가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모든 문제들 연구하는 건 저고요. 그 중에서 9급, 7급, 9급, 7급은 본질적인 출제 포인트 차이는 없습니다. 난이도 차이만 있을 뿐. 어쨌든 난이도도 제가 다 문제 적어주잖아요. 어쨌든 이 공무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제가 엄선해서 기출에 강한 행정에 넣어놨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어요. 뭐만 보면 돼. 제가 기출문제집에 넣어놓은 것만 보면 돼요. 기출문제집에 들어갔다. 출처 연도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참고용으로 넣는 거고요. 기출문제집에서 출처 연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 기출문제집 보시면 모든 문제에 중요도가 적혀 있죠? 오로지 중요도 A, B, C로만. 이 문제에 가보시면 중요도 A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중요도 A, B, C로만 강약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는 7급은 아예 안 봐. 9급만 봐. 그러면 난이도도 적혀 있거든요. 난이도에서 상을 좀 제외하는 정도. 이런 식으로. 자,
가장 중요한 강약 조절은 중요도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를 참고하여 강약 조절하는 정도. 당연히 7급 보신 분들 3까지 봐야 되겠고, 이렇게. 자, 9급이든 7급이든 오로지 강약 조절은 중요도, 난이도는 부차적 기능,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 이제 언급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모의고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8개 년도, 자, 9까지 9급 8개 년도 문제, 기출문제가 왼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8개 년도니까 160문제가 있잖아요. 그 160문제를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6년도 9까지 9급 문제 중에서 이게 몇 번이 14번 기출문제가 왼쪽에 있고요. 그 14번의 변형 문제가 오른쪽에 있는 방식. 그래서 이제 쌍둥이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원래 기출문제 출제 포인트도 챙기면서 변형했을 때, 그러니까 변형했을 때 여러분들 응용할 수 있느냐, 알아챌 수 있느냐, 이게 변형 문제로 응용력도 키우고, 그리고 제가 원래 기출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출제 포인트를, 앞으로 더 유력한 것들도 가미를 해줍니다. 그런 게 이제 쌍둥이 모의고사라서 제가 기출 해설 강의에서 다른 모의고사는 거의 안 쓰거든요. 생소한 문제, 적중 이런 거는 이제 좀 이따가 볼 건데, 어쨌든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은 제가 제 모의고사에도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안 해. 왜냐면 기출문제 보면 되니까. 안 해. 근데 이제 쌍둥이 모의고사는 굳이 갖다 놓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9까지 9급. 그리고 9까지 9급 8개 년도. 9까지 9급 8개 년도 문제가 왼쪽. 기출문제 왼쪽에 있고 오른쪽은 그 변형 문제를 연습하는 거. 한마디로 그냥 기출문제라고요. 기출문제. 약간의 변형이 들어가지만 기출문제라고, 기출문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같이 띄우는 겁니다. 다른 모의고사는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은 안 띄우지만, 그거 다 띄우면 뭐 적중하고 막 생생되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안 띄우고, 쌍둥이 모의고사는 기출문제 변형이라 제가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번 정부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 X 비효율성 정부 실패. 자, 이 문제 원래 기출문제 16년도 9까지 9급 14번은 1번 선지가 시장 실패 요인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것은 정부 실패를 쭉 나열해놨어요. 왼쪽 기출문제는 시장 실패, 거기에 공공재 외부역 과목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정부 실패,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왜냐면 시장 실패, 정부 실패 구분할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자, 쉬운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겁니다. 자, 또 보시면 2번 조직 목표의 기능에는 생소한 문제가 달려있죠? 근데 제가 생소한 문제 다 풀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읽어보시면은 4번에 정답을 찍을 게 없어. 이건 그냥 조직 이론의 상식입니다. 이거는 아마 행정학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도 맞출 거고요. 거의 맞출 것이고, 조직 이론을 한 번이라도 공부했다면은 뭐 틀리기 어려운 문제. 자, 1번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해 준다. 여러분들 어느 조직이든지 뭐 소속 안 해본 적이 없죠. 그 조직에는 항상 목표가 있고 목표의 기능 여러분들 살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2번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지. 목표니까. 3번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 조직 갈등의 방향을 제시하겠지. 목표니까. 4번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4번 뭐 정당성의 근거 표현이 어렵다 하더라도 1, 2, 3번을 찍을 수가 없지. 1, 2, 3번에서 어떻게 답을 찍니? 그죠? 이거는 뭐 누구나 맞추는 문제가 되겠고요. 생소한 문제지만 팁은 없고. 3번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 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자,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여러분들 딱 나오죠? 핵심 기능을 중심에 놓고. 그러니까 중심 조직은 핵심 기능만 한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보지도 않더라도 부수적인 기능은 다양한 외부 기관을 활용하고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협력 관계로 수행한다. 네트워크 조직이 나오겠죠? 자, 이건 아주 쉬운 문제. 그리고 해설지 가보시면은 중요도, 난이도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건 난이도 하짜리. 난이도 중은 된다. 중은 돼. 근데 왜 쉬운 문제라고 하냐면은 바로 보죠. 너무 똑같아. 기출에 관한 행정학에 있는 문제랑 너무 똑같다. 똑같아. 조직의 기능을 핵심 역량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조직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은 외부 기관과 계약 관계에 수행한다. 네트워크 구조. 데프트의 구조 5개 중에서 네트워크 구조. 이게 뭐 이 자체가 엄청 쉽다라기보다는 뭐 기출문제에 있었던 거 거의 그대로 나오니까 쉬운 거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은 협력 관계를 묶어 이를 수행하는 조직 형태이다.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이 외부 기관들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이제 합쳐가지고 정리해 보면은 중심 조직은 핵심 기능만 하고
부수적인 기능은 외부 기관, 다양한 외부 기관들을 활용하고요. 협력 관계로 묶는다. 네트워크로 묶는다. 네트워크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제가 이제 그 수험생들 기준으로 난이도를 달아놓긴 하지만 이제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난이도가 중이든 상이든 하로 느껴져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가보시면 행정부에 대한 외부 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며 자, 미친 듯이 나오는 문제죠. 외부 통제, 내부 통제 구분하는 거. 이건 뭐 미쳤지 이거는. 뭐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아. 또 이거는 뭐 쉬운 문제죠. 행정부 내부 행위자에 의한 통제는 내부 통제. 행정부 바깥의 행위자로 인한 통제는 외부 통제. 이건 뭐 너무 쉽죠. 행정안전부. 자, 여기서 제가 그래서 틀린 부분을 제가 분홍색으로 하고 있잖아요. 옳은 부분을 노란색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틀린 부분에서 이거 다 표시 안 하고 그냥 행정안전부만 표시했죠. 행정안전부만 표시했죠. 필요 없어요. 행정안전부, 행정부 내부, 기획재정부, 행정부 내부. 국무총리 어디 있어? 국무총리 국회에 있어요? 행정부, 중앙행정기관장 행정부에 있죠? 내부. 그리고 국회, 국민, 환경운동연합 외부에 있죠? 언론도 마찬가지. 이렇게 고르는 너무 쉬운 문제. 뭐 미친 듯이 나오는 문제고 이것도 뭐 쉬우니까 빨리 넘어가긴 합시다. 근데 어쨌든 느끼긴 해야지. 기출에 강한 행정안 1474번에 외부 통제 방안해서 중앙행정부처 땡도 있고 그다음에 그 땡은 비슷한 게 이거 하나밖에 없네. 하지만 국회 맞다 있고 매스컴이 언론 아니에요. 매스컴 언론. 그다음에 시민, 환경운동연합 이런 게 시민단체죠. 그다음에 사법부는 없었나? 원래 문제 없었나? 있었나? 없었나? 없었네. 자, 그러면은 국민, 시민,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 그다음에 국회, 입법부, 언론, 매스컴 뭐 다 있네. 다 있어. 그래서 요 기역, 비읍, 시옷으로 다 고를 수 있는 문제. 거기다 나머지 보너스, 뭐 사법부도 외부에 있고요. 청와대 감사원 내부에 있겠죠. 옴부즈만,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이니까 외부에 있겠고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에 있겠고 이거 뭐 미친 듯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너무 똑같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 다 못 썼어요. 이것도 아주 과거 문제는 또 없어. 이런 너무 미친 듯이 나오는 것들은 그래도 최근 문제로 자르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많아. 그리고 이 문제 다음 문제도 똑같은 문제고 이거는 뭐 미친 듯이 나오는 문제. 이런 걸 이제 틀리면 안 되죠. 물론 이제 다 맞췄을 거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다음에 5번. 자, 이 문제가 그 가장 난이도 높은 4위인가 했던 것 같은데 4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어려운 문제 맞아요. 난이도 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1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자, 이거 나오면 긴장해야죠. 법률의 위임? 그러면 조례 제정할 때 주민에게 불이익한 조례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불이익한 조례, 권리 제한, 의무부과, 벌칙 이런 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률의 위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정할 수 있죠. 있죠. 우리 항상 법률의 위임이 없는데 있는데 이런 게 나왔을 때 긴장해야 되죠. 그때 이제 두 가지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 항상 연습했던 거 기출문제집에도 있고. 자, 그다음에 4번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것도 맨날 배우는 것이고 조합이 발행할 수 있다는 기출문제집에도 있고 그다음에 2번 지방공기업 있잖아요. 이건 이제 아무 표시도 안 했죠. 안중에 하니까. 뭐 지방공기업 있잖아요.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지방공기업의 행정학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 뭐 기출문제집 보면은 한 2문제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다 중요도 C예요. 2문제가 다 중요도 C. 2문제나 넣고 싶지도 않았는데 형태, 문제 그 출제 포인트가 전혀 달라서 어쩔 수 없이 2문제를 넣었을 뿐 다 중요도 C입니다. 어쨌든 뭐 지방공기업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아니 공기업이 중앙이 하든 지방이 하든 국민,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뭐 틀렸다고 볼 만한 게 없죠. 그래서 자 3번 답 어려워요. 어려운데 틀리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학에서 난이도 탑5조차도 거의 다 반절 이상은 맞았다라고 그랬죠? 다 반절 이상은 맞았습니다. 아마 1등인가가 반절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1, 2등인가 반절이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대부분 반절 가까이 다 맞았어요. 자, 3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이걸 못 외웠어. 이건 지엽적이에요. 못 외웠어도 또 제가 뭐 강조한 적도 없어. 선생님이 별로 이렇게
그 강조 안 해줬잖아요. 자, 요거는 기출 강의에서만 한 번 다룹니다. 요 지문은 기출 강의에서만 한 번 다룹니다. 그 정도로 제가 강조하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몰랐어도 틀리긴 힘들어. 1, 4번은 기출문제집에 있고 2번은 어떻게 틀렸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문제 여기 빼고는 낼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의외로 정답률이 높은 이유가 제가 이제 기출문제집에 요 문제 이게 한번 등장하는데 요걸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질문을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문제의 팁으로 옆에다가 적어놨어요. 이거는 해설 형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치 강의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 강의 듣는 것처럼 팁을 제가 적어 놓습니다. 이제 기출문제집에 난해한 문제들은 제가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기출문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기출문제 공부 열심히 하면서 회독수가 늘어나면은 이런 게 기억이 나는 거죠 뭐. 그리고 기억이 날 만한 것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고 자 보시면 일단 이 문제는 2번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뭐 아까 말했던 의무부가 등등 법률의 위임 없이, 여기는 위임 없이예요. 방금 국가직 국어 문제는 위임 있었죠. 여기는 위임이 없이 제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잘 나오죠. 그 위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되는 지문이 되겠고, 근데 이거는 위임 없이 할 수 없다가 맞는데 3번을 보시면 조례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이것도 권리 제한 의무부가 아닌가요? 과태료도. 근데 여기서는 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법률에 위임 있다는 말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답변을 달아놓은 거죠. 이건 이게 3번이 위임하는 규정이에요. 위임하는 규정이에요. 3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률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이런 법률이 조례로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위임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자, 앞부분은 제가 설명한 거고요. 자, 2번과 달리 선지 3은 지방자치법이 주민에게 불이익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는 규정 자체다. 이게 위임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률에 위임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그 출제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런 위임을 받아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뭐 팁도 다 적혀 있고요. 이렇게 자기도 고민을 한번 해봤어. 그리고 이제 팁을 한번 봤어. 그러면 더더욱 이 부분이 더 잘 기억에 남았겠죠.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물론 뭐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지만 기출문제만으로도 풀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시면 요 문제가 한 2등인가 했던데 요 문제 어렵긴 하죠. 하지만 이거 아쉬워. 이거 어렵긴 한데요. 아쉬워. 뭐가 아쉽냐면은 자, 여러분들 시간이 촉박하지만 않았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딱 10초만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면은 너무 당연히 여기가 틀렸습니다. 너무 당연히. 자, 근데 이 3번 틀린 선지를 바로 고를 수 있는 건 기출문제집에는 없어. 하지만 뭐 역시 1, 2, 4번을 뭐 지우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의 힌트가 기출문제에 다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애매하긴 해. 난이도도 높고 완벽하게 기출문제만으로는 풀 수는 없는. 근데 기출문제에 소거할 수 있는 거 힌트는 다 있는. 그래서 생소한 문제, 기출문제 애매하긴 한데 난이도가 높고 뭐 요 정도는 틀렸어도 괜찮은데 아쉽다. 아쉽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쉬운 거 먼저. 1번 일관적으로는 규칙적 오류죠. 일관적으로는 그 분포상 오류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분포상 오류. 분포상 오류 완화 방법은 강제 배분법. 이 문제는 초점이 완화 방법이죠. 완화 방법. 그다음에 여기 제가 중요하지 않아 가지고 표시를 안 하는 부분, 노란색이 아닌 부분. 자, 궁금할까 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항상 높아. 그래서 항상 낮은 점수. 기준이 항상 낮아. 항상 높은 점수. 어쨌든 이 분포상 오류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분포상 오류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일관적 오류, 규칙적 오류, 분포상 오류죠. 이런 분포상 오류는 강제 배분법이 가장 특효약이지. 강제 배분법으로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죠. 당연히 뭐 기출문제집에 있고요. 2번 근접효과. 근접효과는 평정 시점에 가까운 사건이 평정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 말만 바꿨어요.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전체를 같은 비중으로 못하고 평정 시점에 가까운 기간만 더 많이 반영이 됐다. 같은 말이죠. 표현만 바꿨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게 출제 포인트가 아니고 근접효과는 중요사건 기록법으로 완화하죠. 이건 뭐 기출문제집에 두 문제나 있죠. 자, 기출문제집에 하여튼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2개 이상일 겁니다.
네, 3번 관대화 경향. 관대화 경향하면 이런 게 나오죠. 어쨌든 분포상 오류 중에 관대화 경향은 높은 점수에 치우치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높은 점수를 준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상관이 부하를 평가하는데 부하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하면 점수를 몽땅 낮게 준다. 이상하죠?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얘가 부하가 날 싫어하는 게 싫거든. 나 미워하는 게 싫어. 점수 높게 그냥 줘야 되겠다. 관대화 경향 그렇게 배웠죠. 비공식 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며 뭐 인간관계를 비공식 집단적 유대, 그러니까 상관과 부하 간의 비공식 집단적 유대, 인간관계를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누구나 이제 보이죠? 평정 결과가 공개되니까 내가 상관이야. 내가 평정한 게 부하에게 공개가 되니까 부하의 인간관계를 고려하는 거죠. 부하의 눈치를 보는 거죠. 공개가 되니까 공개만 안 되면 내가 몇 점 줬는지 모르면 뭐하러 이렇게 점수 후하게 줍니까? 있는 그대로 주지. 미워하는 놈 있으면 낮게 주고 막. 됐죠? 이게 너무 쉬운 거란 말이지. 근데 아쉬워.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안 보였을 수 있어요. 다 이해해요. 이해해요. 틀렸어도 너무 실망하진 말아요. 하지만 이참에 뭐 관대화 경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거죠. 이걸 겪어보면은 다음에 또 비슷한 게 나왔을 때 응용이 바로 되는 거지. 응용력은 뭐 이런 식으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평정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관대화 경향이 심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공개가 완화 방법이 아니고요. 공개를 안 하는 게 완화 방법이 되겠죠. 됐고. 4번 연쇄 효과는 도표식 평정 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하며 뭐 모든 오류가 도표식 평정 척도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죠. 가장 오류 많이 발생하는 거. 피평가자별이 아닌 평정 요소별 평정. 이거는 연쇄 효과가 뭔지 알면 푸는 거죠. 이건 3번보다는 더 쉽죠. 그러니까 연쇄 효과가 뭔지 알면 그냥 푸는 겁니다. 이거는 연쇄 효과 뭐죠? 하나의 평정 요소가 다른 평정 요소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 되죠? 그러니까 평정 요소가 평정 요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평정 요소별로 각각 평가한다. 뭐 이거는 쉬운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피평가자별로 하면은 피평가자 안에서 여러 평정 요소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서로 막 영향을 줄 수 있겠지. 근데 피평가자별로 하는 게 아니라 평정 요소별로. 그러면 각각. 그러니까 이제 피평가자별로 한다는 것은 김덕관이라는 놈 평가하는데 평정 요소가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근데 평정 요소별이라는 것은 하나의 평정 요소, 예를 들어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데 거기에 김덕관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평정 요소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친 걸 좀 더 차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은 연쇄 효과가 뭔지만 알면은 그냥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죠? 자, 또 기출문제랑 일일이 비교를 해봐야지. 자, 일단 뭐 무지막지하게 출제됐죠? 자, 이 문제 자체는 19년도 서울시 9급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합쳐놓는 경우는 뭐냐면 문제가 너무 똑같아. 형태만 조금 다르고 설명만 조금 다르고 문제가 너무 똑같을 때 제가 이렇게 합칩니다. 재작년 국가직 9급에도 똑같은 게 출제가 됐었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3번 선지 말고 이제 1번 선지와 관련된 거, 강제배운법과 관련된 거. 강제배운법과 관련된 거는 정말 많이 나온다고 제가 강조했었죠. 요즘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재작년에도 나왔었고. 자,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성적 평정 방법.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놓는다. 그 이유는 뭐다? 강제배운법은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분포 비율이 애초에 정해져 있어. 뭐 그러니까 A 학점 10%, 뭐 B 학점 20%, C 학점 30%, 뭐 D 학점 20%,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 뭐 애초에 좋은 점수, 나쁜 점수 이렇게 쏠릴 수가 없잖아요. 분포상 오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분포상 오류를 막는, 이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서 가장 특효약이다. 강제배분법. 이런 문제가 무지막지하게 출제됐고. 자, 그다음에 이걸로 선생님이 하나 지웠는데요. 1번 선지 하나 지웠는데요. 다 있습니다. 2, 3, 4번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쌍둥이 모의사 먼저 볼게요. 쌍둥이 모의사 7에 12번. 자, 왜? 자, 8개년도라고 했잖아요. 재작년 문제면은 7회겠지. 그러니까 요 쌍둥이 모의사 7에는 요 문제. 요 문제가 왼쪽에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제가 같이 보라고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제는 뭐였다? 강제배분법이 분포상오를 방지하는 거.
그거를 이제 맞추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도 같이 봐라 한 게 뭐다? 근무 성적 평정에 나타나기 쉬운 근접 효과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은 중요 사건 기록법이다. 근접 효과 오류 시정은 중요 사건 기록법. 그래서 같이 연습을 해라. 그러면은 1, 2번이 지워졌죠? 1, 2번이 지워졌고, 선생님 저 쌍둥이 모의고사 안 봤는데요. 자, 뭐 쌍둥이 모의고사가 무조건 합격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쌍둥이 모의고사 전부 다 사라 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꼭 합격할 때 필요한 것은 기출문제집이에요. 기출문제집. 근데 같이 보는 이유는 뭐다? 기출문제니까 이것도. 그래서 같이 볼 뿐입니다. 어쨌든 기출에 관한 행정학에도 있죠. 여기 근무성적 평정 오류 방지 대책으로서 이 문제가 1090번인데 1089번 문제는 임용된 이유 매일 일찍 출근하며 성실히 근무하던 어떤 직원이 근무성적 평정 하루 전날 지각. 전체 기간 동안 잘했어. 근데 하루 전날 지각해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게 어떤 오류이냐 맞추는 게 89번. 뭐 지문이 똑같아요. 89번, 90번. 실제로 또 지문이 거의 똑같아요. 89번은 이게 근접 효과인 걸 맞추는 문제고 90번 문제는 그거의 방지 대책, 중요사건 기록법 방지 대책으로서 옳다. 옳다. 틀린 거 옳은 거였는데 얘는 옳은 거. 그래서 근접 효과인 것을 89번에서 배우고 90번에서 중요사건 기록법으로 방지한다 배우고. 오케이. 뭐 쌍둥이 모의사 아니더라도 1, 2번 소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6번 문제는 근무성적 평정 오류에서 관대하 경향, 상관이 부하의 인간계를 고려할 실제보다 후한 점수를 주는 거. 이런 지문이 있고요. 자, 관대하가 후한 점수를 주는 거고 관대하가 부하의 인간계를 고려하는 거죠. 비공식 집단적 유대, 인간관계. 그렇죠? 이런 지문도 있고 그 다음에 4번 연쇄효과에 대한 건 정말 여러 군데 나오죠. 평정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가 성격이 다른 평정 요소에도 영향. 평정 요소가 평정 요소에 영향. 이 연쇄 효과의 개념은 몰라서도 안 되고 뭐 여러 군데 나오니까 이것만 알았어도 4번 지울 수 있게 되겠고. 그다음에 뒷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 강제 선택법으로 방지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번 시험에 있었던 방지하고 좀 다른 방지 방법. 이거는 체크리스트법을 쓸 때 방지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너무 길게 설명하면은 시간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체크리스트법 쓸 때 강제 선택법 쓰면은 연쇄 효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론만 말할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 그래도 약간 응용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설지에도 이런 팁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도 당연히 난해한 문제 팁이 있고요. 2번 국가직 9급 해설지에도 다 팁이 들어가 있어요. 난해한 문제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런 부분 난해하죠? 라고 설명했던 거 다 들어가 있어요. 팁. 평정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면 당연히 평정자가 피평정자의 인간관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평정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평정자가 피평정자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좀 난해한 문제. 나 팁을 적어놨으니까요. 지금 해설 강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팁을 보시면 되겠고 이 문제의 팁이 아니고요. 이 문제 팁이 아니라 해설지 이번 시험의 팁. 자, 그다음에 7번 가봅시다. 뭐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뭐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을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이제 좀 기계적으로 비교하면서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자세히 설명하는 식으로 좀 속도를 높여봅시다. 자, 7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3번 중요하진 않고요.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조직의 생산성 높이는 거예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일을 맡기고 니네 생산성 높으면은 성과급 줄게 이런 식으로 금전적으로 동기를 부여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로자들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러면 돈 많이 받아서 좋고 조직도 좋고 노동자, 사용자 모두 이루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방금 보니까 조직 내 인간을 돈 많이 주면은 동기유발되는 사람으로 보고 있죠? 사회적 욕구라니. 사회적 욕구는 인간관계론이죠. 쉬운 문제, 난이도 하짜리. 자, 과학적 관리론은 합리적 인간관, 금전적 유인에 의해 성과급 이런 금전적 유인에 의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2번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고 과학적 관리론 하면 시그니처가 업무 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분석, 시간에 대한 연구, 동작에 관한 연구,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우리 태과시로 외우고 있죠?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태과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식화시켜 구성원들은 기계 부품처럼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대신에 생산성 높으면 돈 많이 버는 거고 이런 식으로. 3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당연히 관리자가
업무와 인력 이런 걸 다 결정하겠죠. 유일 최선의 방법에 따라 관리자가 결정하겠죠. 그래서 1, 3번은 참고만 하시고 2, 4번이 중요한 선지. 자, 이거 기출에 관한 문제가 38번에 과학적 관론에 대해서 조직 내 인간을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타산적 존재로 가정한다. 자, 거의 똑같아. 1번 잘 보세요. 조직 내 인간은 경제적 유인을 사회적 욕구로 바꿨죠? 동기의 유발.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똑같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유일 최선의 방법, 원 베스트 웨이. 유일 최선의 방법.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등 과학적 분석에 의해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참고. 네, 8번. 신공공 관리와 유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가 내가 뉴 거버넌스를 자꾸 유거버넌스 이렇게 발음한다고 전 인식을 못했었는데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그런 지적을 통해서 제가 더 발전하는 거죠. 유가 뉴 거버넌스 그래 연습하자. 뭐든 연습하면 되는 거야. 1번 뉴 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 역할. 자, 정부 역할은 신공관리론 뉴 거버넌스로 똑같죠. 방향잡기, 스티어링. 자, 정책 결정 기능이 있고 집행 기능이 있어요. 근데 신이든 뉴든지 간에 둘 다 결정 기능만 해라. 정부는 결정 기능만. 이게 방향잡기, 스티어링. 집행 기능은 웬만하면 더 효율적인 시장으로 맡기자. 신공관리론. 아니면 시민사회와 함께하자. 유거버넌스론. 그래서 이건 똑같고 제가 뒷부분에 말한 그 차이점들이 2, 3, 4번에 있죠. 자, 일단 공동체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건 유거버넌스론. 시민들과 함께하자. 시민들,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공동체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 신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 시장 만세.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야. 시장 만세. 신자유주의, 신공관리론. 그다음에 신뢰, 협력 이런 개념이 유거버넌스. 일단 시장 뭐라고요? 신공공관리. 이거는 뭐 미친 듯이 나오는 패턴이죠.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이거는. 자, 신공관리론과 유거버넌스 비교. 이 문제 외에도 앞뒤로 다 이런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습니다. 신공관리론이 신자유주의, 유거버넌스론이 공동체주의. 그다음에 방향잡기. 신공관리론이든 유거버넌스론이든 방향잡기는 똑같다. 뭐 4번만 가지고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모든 걸 다 비교해 주진 않을 거지만 뭐 이거면 충분하니까. 근데 이 두 개 외에도 앞뒤로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다. 정말 많이 나온다. 네, 9번. 로이의 정책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요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5개를 다 알아야 푸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 넘기고 자기가 확실히 아는 걸로만 풀면 정답은 다 나오죠. 로이의 정책 유형은 그 정도는 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로이의 정책 유형도 엄청 많이 나오는 주제잖아요. 모든 시험에 잘 나오죠. 국가직구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기억. 규제 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공익을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죠. 강제력이 특징이다. 로이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 개별 행위자냐, 뭐 행위 환경이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강제력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규제 정책은 개별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강제력이 직접적인 유형으로 들어가죠. 니은, 니은 좀 이따 보고 디귿을 좀 먼저 봅시다. 디귿. 재분배 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쉽죠. 모르면 안 되고. 계급 대립적 성격 이런 표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재분배 정책은 계급 대립적. 그러니까 부자 계급과 빈자 계급이 서로 충돌하는. 이쪽에서는 왜 내 돈 뺏어가? 이쪽에서는 당장 지원을 못 받으면 굶어 죽어. 빨리 내놔. 이렇게 계급 대립적인 성격을 가진다. 재분배 정책 계급 대립적 성격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자, 그다음에 재분배 정책은 이렇게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한단 말이에요. 예시가 어떻게 생겼어요? 고소득층에게 많이 걷거나 저소득층에게 많이 주는 거. 뭐 둘 다 안 나오더라도 한쪽만 나오면은 재분배 정책의 예시가 되죠. 자, 이 중에서 니은의 분배 정책 물어봤는데 사회보장 및 이 사회보장과 함께 나오는 의료보장. 요거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이죠. 사회보장 정책은 저소득층의 기초적인,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시를 구분하죠. 리을에도 보시면 재분배 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일단 영세민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임대주택 건설 무지막지하게 잘 나오죠. 임대주택 건설,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다 기출문제집을 봤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분배 정책을 볼 건데 분배 정책은 특정 집단에게 편익을 논아주는 거예요. 특별히 저소득층에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특정 집단에게 그게 뭐 회사든 개인이든 지방자치단체든 혜택을 논아주는 거.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 선생님 피해를 받았으니까 얘도 재분배 정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농민이 저소득층이에요? 일반적으로 농민이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농민 자체가 약자, 저소득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로 인해 피해를 받아서 지원해줬다. 그럼 뭐 특정 집단을 지원해준 거죠. 이걸 갖다가 스스로 피해 받았으니까 저소득층 된 거 아니에요? 피해가 막심한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본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 뭐 당연히 분배 정책. 그다음에 여기서 리을에서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뭐 저소득층을 위해 주는 거 아니죠. 당연히 재분배 정책 아니고 특정 집단에게 편익을 배분해 주는 거죠. 연구개발비. 이런 예시들 다 기출문제 있습니다. 얘만 없어. 얘만 없지만 얘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궁금해 할까봐 제가 설명한 거고 팁에도 다 적어놨어요. 어쨌든 문제 푸는데 지장 없고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것들은 얘 다 기출문제 있습니다. 미음,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고요. 구성정책은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뭐 더 이상 해설 쓸 것도 없게 적어놨죠. 제가 이제 해설지에 이해용 해설 안 넣은 거 있잖아요. 이 자체로 공부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구성정책에 대해서 이 이상 설명할 게 없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시부터 개념까지. 자, 기출문제랑 비교해 보시면 재분배 정책의 사회보장 지출, 그리고 뭐 누진세도 잘 나오죠. 누진세, 그걸 통한 사회보장 지출. 누진세는 고소득층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거. 저소득층은 더 적게 내고. 사회보장 지출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 옳은 거죠, 여기는. 틀린 거고. 얘는 이제 경쟁적 규제 정책. 그다음에 정책 중 성격이 다른 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분배예요. 분배. 나머지 이 2번만 재분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X라고 치면 좀 그렇지. 성격이 다른 거니까. 자, 어쨌든 2번만 재분배 정책. 임대주택건설은 그 아까 재분배 정책 사례 있었고, 그다음에 요걸 봐야지, 요걸. 요게 이제 문제 푸는데 결정적인 힌트였잖아요. 대덕이든 아니든, 덕간이든 연구개발비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뭐 대덕을 꼭 외워야 되나? 그냥 덕간을 외워도 돼요. 자, 아무튼 이게 다 있죠. 이거는 그 해설지에는 제가 옆에다가 땡땡 해가지고 다 달아놨어요. 재분배 정책, 분배 정책. 문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10번.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문제 이거 못 골라내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이거. 자, 아무튼 1번부터 봅시다. 1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자, 이거 잘 봐야죠.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이거 뭐 무지막지하게 출제되는 거 아시죠? 국회 정부 버전이든 예결위 상임위 버전이든 자, 어떤 버전이든지 간에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증액하거나 세비목 설치 시 그래서 국회 정부 예결위 상임위 증액하거나 세비목 설치 시에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미친 듯이 나오는 거. 2번.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자, 예산 편성에서 어떤 기관의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 기관장의 의견. 여기서 감사원이니까 감사원장이겠죠?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우리 외우고 있죠? 기출문제 집에도 있고 감사원도 포함됩니다. 기출문제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네, 3번.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준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준예산 제도는 아무 예산이나 돼요? 뭐든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준예산 지출 가능 항목이 헌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제한적. 아무거나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만 딱 틀린 거예요. 모든만. 또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해설은 뭐 기출문제든 모의고사든 이런 그 기출문제 해설지든 모든 해설에는 다 암기용 해설이 들어가 있어요. 암기용 해설을 보시면은 여기가 틀렸다 이렇게 취소선이 그어져 있고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것을 딱 간략하게 정리해 놨어요. 이게 문제 해결의 가장 결정적인 거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설명이 풍부한 이해를 위한 설명은 이해용 해설로 따로 들어가 있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어쨌든 여기 딱 틀렸다. 지금 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 왜 했냐면은 지금 다 필기 안 해도 된다고요. 필기 안 해도 암기용으로 다 되어 있다고. 필기하느라 제 설명 놓치면 안 돼요. 필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 이 분홍색 부분 따라서 여태까지 지금 10번까지 다 필기하셨던 분들 다 지금부터는 집중해 주시고 할 필요 없어요.
다 돼 있어요. 제 모든 교재는 여러분들이 필기해야 될 걸 제가 다 해놨어요. 왜? 강의에 집중을 하라고. 강의에 집중을 하라고. 자, 어쨌든 뭐 하고 있었지? 준예산 지출 가능 항목, 준예산 지출 가능 항목을 공부해야 되겠고, 참고로 4번은 뭐 이런 규정까지 다 못 외웁니다. 4번 뭐 정기의 개회 전까지 감사원의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회가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 보고서를 정기의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자, 국회가 됐다. 이거는 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규정 뭐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런 규정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 점수가 떨어집니다. 이거 설명드리려고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려다가 너무 길게 할 뻔했어. 아무튼 수도 없이 많은 규정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오는 거. 여기서도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3번. 자, 준예산은 지출 가능 항목이 있다. 1번. 준예산은 지출 항목이 한정적이다. 그리고 지출 가능 항목에 대해서 푸는 문제가 그 다음 문제로 또 있습니다. 경계법 외워야죠. 지출 가능 항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지만 경계법도 외워야죠. 자, 아이고 법자는 왜 붙였었니? 각종 운영 경비, 공무원의 보수 같은 게 대표적이고, 일단 계속비로 승인받은 거, 법률상 지출, 법으로 뭐 지출하라고 했으면 어쩔 수 없죠. 경계법. 3번. 이건 보너스. 한국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준예산을 사용하는 거죠. 30일 전이 아니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했을 때. 이 30일 전은 뭡니까? 국회가 심의를 완료해야 되는 기간이죠. 심의 완료 기간을 넘었을 때 준예산이 아니라 회계연도가 넘어갔을 때, 준예산입니다. 이거 뭐 헷갈리지 말라고 보너스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11번. 반절하니까 또 앞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기 위한 부연 설명을 좀 하면서 하니까 이게 반절했는데 뭔가 지금 몇 분 지났지? 거의 50분 지났고, 저도 순간적으로 머리가 핑 돌았어. 자, 여러분들 조금만 힘을 내시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한 20분이면 끝나요. 1시간 10분 정도, 총 1시간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정 힘들면은 여러분들 인강이잖아요, 인강. 실강 아니잖아, 실시간 아니잖아요. 딱 멈춰두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멈춰두고 좀 쉬었다가, 저 땡 해주세요. 얼음 땡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들으면 되지, 됐죠? 그러니까 집중을 끝까지 하셔야 되니까 잠깐 쉬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집중! 11번.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공무원의 의무 등등 공직윤리 확보 제도가 어느 법률에 있느냐, 이런 문제 잘 나오죠? 어느 법률에 있느냐 잘 나오죠. 부패행위의 신고 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래서 그냥 부패방지법이라고 할게요. 부패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틀렸고, 내가 줘야 되겠네, 내가. 국가공무원법 틀렸고, 이런 것들은 뭐 참고만 하면 되죠. 국가공무원법의 의무는 여러분들 면접 볼 때, 이번 시험이 조금 아쉬웠어. 다음 시험 잘 보시고 방향성 잘 잡고 잘 보고 필기 합격한 다음에 면접 볼 때 국가공무원법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 좀 잘 물어봐요. 그때 잘 외우시고, 지금은 뭐 전혀 공부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쓱 지나가는 정도로 그냥 제목 확인 정도만, 기출문제집에 있는 정도만. 자, 어쨌든 부패행위 신고 의무, 부패방지법이 있고요. 자, 기출강의점 문제 중에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 내부 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 이런 식으로, 이거 부패방지법인데 공직자윤리법에 이렇게 틀린 것도 있고요. 선생님, 안 똑같아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공직 내부 비리 발견, 내부 비리, 부패 행위,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 틀린 선지가 있는데요. 관련 틀린 선지는 똑같아. 법도 똑같아. 국가공무원법은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부패행위 신고 의무, 국가공무원법. 어디 갔어? 국가공무원법. 그죠?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 틀린 선지 이렇게 원래 문제에서 똑같은 건데 겉모습이 좀 달라. 같은 출제 포인트인데 겉모습만 다른 거. 한마디로 응용력을 기를 수 있게. 자, 이것과 관련된 틀린 선지. 이거 똑같은 출제 포인트야. 이거 둘 다 모양은 달라도 부패행위 신고 의무고 부패방지법이야. 이런 걸 연습할 수 있게 넣어놓은 게 관련 틀린 선지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째로 넣기에는 다른 문제랑 너무 중복이 심해. 안 중요한 게 많아. 근데 이건 중요해. 그럴 때 이제 관련 틀린 선지로 문제 숫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요 밑에 딸려 있다니까. 문제 숫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응용력도 키우고, 뭐 변형된 형태도 연습하고, 뭐 이런 기능이 관련 틀린 선지. 근데 관련 틀린 선지에 대해서 그 해설 좀 달아주세요 하는 분들 좀 있던데, 관련 틀린 선지 해설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틀린 선지는 어떤 선지랑 관련되어 있는지 앞에 번호가 붙여 있어요. 그 선지 자체가 해설이고요. 이 선지에 대한 암기용 해설, 이해용 해설이 예 해설이에요. 그죠? 또 추가로 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을 너무 두껍게, 문제도 너무 많게 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해설은 당연히 이겁니다. 참고해서 공부해 주시고. 그다음 12번. 자, 이 문제는 난이도 상을 달아놓긴 했어요. 뭐 형태 자체는 처음 보는 형태거든. 자, 그런데 이건 정말 지겹게 공부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부터 띄우고 할까? 우리 그 예상 과정 있잖아요. 요거는 뭐 이론 강의 딱 한 번만 들어도 한 10번은 나오죠. 과장 조금 섞으면 10번은 나오죠. 맨 처음에 이거 모르면 대화가 안 되니까 배우고,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 예상 과정을 각각 엄청나게 배우고,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준예산, 추가 경정 예산 이런 거 이해하려면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계속 나오고, 미친 듯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형태가 처음 보는 형태라서 난이도 상을 달아놨고, 시험장에서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어렵게 느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우리 항상 예상 과정 배울 때 어느 단계의 제도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배우자라고 그랬고, 자, 여기 집행하는 연도가 회계연도잖아요. 회계연도를 그냥 줄여서 Y라고 쓴 겁니다. 집행하는 연도가 회계연도. 그러면 편성하고 심의는 그 전연도에 이루어집니다. 결산은 당연히 그 다음 연도. 그다음에 요거 모르면 안 되죠. 예산 요구서 언제? 예산 요구서 언제? 예산 요구서는 편성 과정. 이걸 모르면 시험장 못 가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 예산 요구서 5월 30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제출한다. 예산 편성 단계. 됐죠? 예산 편성 단계. 지금 21년도에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22년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21년도에 다음 연도에 대한 예산 편성. 그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다음 연도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죠. 자, 국회 시정연설은 심의 과정이잖아요. 이것도 모르면 시험장 못 가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의 첫 번째가 대정부, 대통령의 시정연설. 얘는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해.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 편성, 예산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예산 배정 뭡니까? 예산 배정. 집행. 집행 단계는 21년도에 집행하는 거지. 21년도에 집행. 그 다음에 결산검사 보고서는 결산검사 보고서는 당연히 결산은 21년도에 하고 있는 결산은 뭐예요? 전년도 거. 21년도에 하고 있는 결산은 20년도 거. 자, 결산은 전년도 거라는 거예요. 전년도 거. 오케이? 그래서 21년에 결산하고 있다. 20년도에 했던 걸 결산하는 거. 됐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단계인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그 단계에 대해서 그냥 당해 회계연도에 하느냐, 당해연도에 하느냐, 아니면은 다음 연도 걸 하느냐, 전년도 걸 하느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뭐 미친 듯이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겁니다. 뭐 여러 문제 있어요. 결산. 자, 감사원 결산 확인이 끝난 그 보고서 부연 설명 있죠?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보고서. 이게 결산 검사 보고서.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고, 어쨌든 결산 검사 보고서는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21년도에 이걸 하고 있다. 21년도는 20년도에 다음 연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흥분해 버렸네. 자, 이제 다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13번. 국가재정법상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 준예산 지출 가능 항목 경계법이랑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사유 전중법 각각 외우고 있어야 되죠? 전중법.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2번 남북관계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달려 있어요. 이걸 다 외우긴 힘들겠지만 예시까지 막 틀리게 되진 않습니다.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4번은 몰라요. 4번은 뭐 틀린 이유가 여기 전중법에 안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4번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 뭐 예비비 이런 거 없습니다. 전중법. 법은 법령상 지출. 자, 경계법, 전중법 헷갈리지
말대 법자는 겹치죠? 법률이 정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준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추가 경정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자, 그리고 기출문제 또 비교를 해보면 아주 그냥 거창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3번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 협력 이게 원래 같이 있어요. 대내 여건의 중대한 변화. 그다음에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지출, 전중법. 지워가지고 역시 1번 푸는 문제. 자, 그리고 이거는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기출문제 변형이니까 자, 이 어디 갔지? 제가 착각했다. 이건 제 착각. 이 문제 아니구나. 어쨌든 자, 이 국가직 구급에서도 나왔던 거. 네, 이걸 착각했구나. 이 문제가 원래 준예산을 맞추는 문제였어요. 근데 준예산도 공부해야 되지만 추가 경정 예산도 공부해야 되니까 같이 공부해라.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 문제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너스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맞추는 근거로서 전중법을 다 넣어놨어.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 당초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유에 하나여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쌍둥이 모의고사도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는 거. 자, 기출 기반이니까 이렇게 또 연습할 수 있는 거죠. 자, 14번. 공기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에서 4번은 뭐 기출문제집에 뭐 완벽히 똑같은 문장은 없어요. 근데 이 출제 포인트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출제 포인트는 우리 모든 강의에서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고 기출문제집에도 있고 근데 뭐 형태가 똑같지 않아서 헷갈렸어요. 근데 1, 2, 3번도 다 기출문제집에 있죠? 1번 보시면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 부분의 자본이 부족할 경우 국민이 원하는데 민간에서 자본 부족으로 그 공급이 안 돼. 그걸 정부가 공기업 만들어서 한다. 말 되죠? 2번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자연 독점 이런 거 정부가 시장에서 하면 독점이 나타나니까 정부가 대신 저렴하게 공급한다. 말 되죠? 공기업은 정부가 만드는 거잖아요. 정부가 하는 거죠. 3번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죠. 왜냐하면 정부가 민간 영역에 간섭하는 거니까 사회주의적인 간섭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유는 있어. 어쨌든 민간에서 공급되기 어렵거나 민간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을 때 공기업을 만들어서 정부가 대신 공급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1, 2, 3번 지워가지고 4번 푸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거 똑같은 형태는 없더라도 못 풀면 안 됩니다.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셋 중에 정부 부처형, 정부 기업형. 자, 이 셋이 뭔지는 다 떠오르고 있죠. 잘 나옵니다. 기초입니다. 정부 부처형, 정부 기업형 공기업만 일반 행정기관의 형태이고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법 규정 등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공사형이랑 주식회사형은 법인 형태죠.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인 형태. 그러니까 따로 이 공사형과 주식회사형에 대한 그 적용되는 것들이 따로 공공기관에 운영하는 법률로 다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는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 적용되고 공사형, 주식회사형 이게 원칙적인 공기업이에요. 법인 형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자, 이거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 없죠? 자, 공기업의 원칙은 이런 법인 형태예요. 법인. 근데 예외적인 공기업이 뭐다? 정부 부처, 정부 기업형. 예외적인 공기업. 그러다 보니까 이 예외 부분을 잘 알고 있느냐. 이걸 출제 포인트로 많이 활용하죠. 자, 공기업의 설치 운영 근거에서 시장 실패 시정. 여기 이제 민간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경우, 뭐 독점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것들 다 포괄하는 거죠. 사회주의적인 경제 원리라고 그랬고 이 문제는 신자유주의 땡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다 맡기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해서 정부 부처형, 정부 기업형 이 출제 포인트가 많이 나온다고요. 완벽히 형태가 똑같진 않지만 일반적인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기업예산법, 국가지정법, 특히 이제 국가지정법은 국가의 예산을 쓰는 모든 기관에 적용이 되거든요. 적용됩니다. 됩니다. 정부기업예산법이야 좀 한정적이죠. 정부기업예산법은 정부기관 중에서 최고의 양달 5가지로 좀 한정적이긴 하죠. 하지만 국가재정법은 정부기관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출제 포인트가 많이 나오고 이거 외에도 자, 일반적인 공기업, 법인 형태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근데 정부 부처형, 정부기업형 공기업의 직원만 공무원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정부조직법 적용되고 15번 동기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짜 이거는 이번 국가직구급 문제 만들기 좀 귀찮았나 봐요. 과거 국가직구급 2문제나 출제됐던 거죠. 8개년도만
18개년도 안에서 2문제나 출제됐던 것을 뭐 그대로 냈어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너무 쉽고.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 매슬로우랑 비교해서 매슬로우는 개인들의 욕구가 본능이라고 보는데 본능, 본성. 근데 맥클리랜드는 학습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 3번 부름의 기대 이론 잘 나오죠? 노기성수 보유선 했던 거 노력이 성과, 성과 뭐 결과 성과에 섞어 쓸 수 있겠죠? 노력이 성과로 연결되는가? 노기성 기대감이죠?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이런 어려운 표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노력했을 때 성과,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믿음.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노기성수 보유선에서 기. 보는 김에 더 가보죠. 성과가 보상으로 연결되는가? 수단성. 성과가 보상으로 연결되는가? 수단성. 보상이 내 선호를 만족하는가? 선호를 만족하는가? 보유선, 유인가, 혹은 뭐 유의미성, 매력성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거 설명하다가 넘겨버렸네. 4번. 엘더퍼의 ERG 이론에 따르면 상위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것도 맞죠? 이건 매슬로우 엘더퍼 비교 엄청 잘 나오죠? 매슬로우는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로 만족 전진. 근데 엘더퍼의 ERG는 상위 욕구를 먼저 추구하고요. 좌절되면 하위 욕구로 퇴행한다. 퇴행한다. 좌절 퇴행. 그렇죠? 뭐 다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죠. 일단 14년도 국가직 9급. 14년도 국가직 9급. 이거는 기출문제 말하는 거예요. 쌍둥이 아니고 기출문제에 여기 기출문제 중에 넣어놓은 거. 거기 보시면 ERG 이론, 디귿 형평성 이론 아담스고요. 똑같아.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재탕 아니야 이거?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어이구, 아담스의 형평 이론 공정성 이론 똑같은 거죠. 아담스. 이거 너무 심한데. 어쨌든 뭐 7년 전에 썼던 거 뭐 그대로 써먹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또 있죠. 엘더퍼의 ERG 이론은 상위 욕구와 하위 욕구 간의 좌절 퇴행 관계. 표현만 좀 바뀌어 있고요. 기대 이론에서 부름의 기대감은 자, 여기는 좀 축약되어 있지만 결과 발생에 대한 기대감. 여기 생략된 것은 내가 노력한 게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유의미성, 매력성, 그다음에 결과에 따른 보상, 수단성 이것도 간략히 적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14년도 국가직 9급 문제를 방금 전에 봤잖아요.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이제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그 문제가 왼쪽에 있고 그 변형 문제를 제가 당연히 줬겠죠. 변형 문제 뭐 형태 똑같죠. 그래서 이제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를 추구하는 만족 진행은 ERG, 엘더퍼 아니다. 매슬로우 욕구 계층 이론. 그다음에 아담스는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봤고 이건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이건 출제 포인트만 조금씩 바꾼 거죠. 문장은 똑같고. 그다음에 부름. 역시 이것도 문장 똑같습니다. 결과 발생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부름의 기대 이론. 보너스. 자, 그다음에 제가 국가직 9급에서 2번이나 나왔던 거라고 그랬죠? 19년도 국가직 9급 16번에 또 있었어. 또 있었고 그 변형 문제. 2번 엘더퍼는 인간은 상위 욕구를 먼저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이 좌절될 경우 하위 욕구로 퇴행하는 거. 4번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 기대치는 기울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성과, 결과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모의고사로 변형을 한 것이고 원래 19년도 국가직 9급에도 관련된 내용들. 뭐 이것만 알았어도 뭐 몇 개를 지울 수 있죠. 그냥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16번 가봅시다. 정책 평가와 관련해서 실험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외적 타당성. 요거는 나름대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제목을 띡 주는 게 아니라 설명을 주고 이게 네가 외운 제목 맞느냐. 예를 들어 3번 실험 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 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경우 이게 호손 효과, 조작에 대한 반응 효과죠. 요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뭐 2, 3, 4번 중에 헷갈리는 게 있었다 하더라도 1번 연구자의 측정 기준이나 측정 도구가 변화되는 경우는 측정 도구 요인으로서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죠. 그래서 뭐 못 풀면 안 됩니다. 1번 선지가 너무너무 쉽게 들어오죠. 자,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 자기가 눈치채지 못한 부분을 같이 채워봅시다. 2번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해. 자, 물론 이제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은 생략된 표현이 다 이거죠. 여기 다 마지막에 생략된 표현, 똑같은 표현.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경우 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다른 집단에 일반화할 때 일반화가 잘 안 된다. 원래는 여기까지가 각 개념이 되겠고 근데 거기까지 줘버리면 너무 쉬우니까 뺀 거예요. 표본의 대표성 부족. 3번 이거는
호손 효과, 실험 조작에 대한 반응 효과가 요 뜻이잖아요. 이게 자기가 실험 대상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중립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그 관찰받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심리적인 요인. 그 호손 실험에서 그 원래는 과학적 관련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기들이 그 실험 대상인 걸 아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실험 결과 잘 나와야 되겠다. 이게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실험 결과가 막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호손 효과를 발견했죠. 그래서 호손 실험에서 나타나는 효과, 호손 효과. 그리고 조작에 대한 반응 효과라고도 하고요. 4번.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에 배정하는 거. 일부러 효과가 클 것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 크리밍 효과. 효과 클 것 같은 사람만 크림을 쏙 빼오듯이 빼온 거죠. 외적 수당성 저해 요인이 되겠고, 이거 외에도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5가지. 자, 역시 기출문제집의 측정 도구 요인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야. 내적 타당성.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 표본 추출의 대표성 문제는 외적이지만 측정 도구 요인은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측정 도구 요인 설명 다 있죠. 도구 요인은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측정 수단을 달리하거나 정책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정책 효과와 효과 측정 수단이 다른 경우에 측정 수단이 달라지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 패턴도 있고 설명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 제목도 있고 다른 문제에서 그 개념도 이렇게 풀어놔가지고 개념도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밍 효과도 있고, 크리밍 효과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을 했어. 그러니까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 같은 사람을 일부러 뽑아서 실험을 했어. 근데 그 결과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경우 적용이 잘 안 된다는 외적 타당성의 문제, 크리밍 효과. 뭐 수도 없이 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두 번째 생소한 문제가 되겠는데, 요거는 이 4번은 뭐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저도 안 가르쳐줬어요. 저도 너무 지엽적이고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자, 잘 들으세요. 저는 이걸 기본서에 안 넣었어. 왜? 그 수도 없이 많은 규정을 다 우겨넣어서 다 외우려고 하면 정작 중요한 거, 앞에 나오는 기출문제에 뻔히 있는 거 여기서 틀려먹거든. 점수가 떨어지거든요. 여러분들 빨리 합격하라고 지엽적인 거,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거 안 넣었어요. 선생님 기본서에 빵꾸 났네요. 선생님 기본서에 없는 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 기본서 불안해서 못 보겠어요. 이런 거 공부하느라 매번 나오는 걸 놓치는 게 더 불안한 거예요. 자, 90점, 이번 시험에서 90점 넘는 분만 이런 고민하세요. 김덕건 선생님 기본서 빵꾸 있다. 90점 넘는 분들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게 한참 안 되는데 지금 해야 될 게 산더미인데, 더 중요한 게 산더미인데 이런 걸 왜 공부해? 자, 우리나라 모든 규정 다 못 외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부하려고 한다? 중요한 것을 반복하지 못해? 점수가 떨어진다. 이거는 뭐, 이건 합격생들은 다 아는 거예요. 자, 수험생만 모르는 거죠. 수험생 중에서도 이미 알고 실천하는 분들 많겠죠. 하지만 이제 합격생들은 무조건 아는 것이고, 수험생들은 아리까리한 것이고, 사람마다 다르고. 자, 어쨌든 4번. 저도 안 가르쳐줬어. 4번 바로 못 골라. 못 골라. 그 다음에 2번은 모르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1번, 3번 같은 거 주민 소환해서 직접 출제된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1, 3, 4번이 남죠. 기출문제로는 하나밖에 못 골랐죠. 그래서 이제 생소한 문제로 넣었는데, 자, 2번 비례대표 지방의 의원은 주민 소환에서 제외하죠. 이거 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번, 3번을 잘 살펴보시면 주민 소환이 뭔지 알면 당연히 옳은 거잖아요. 주민 소환이 뭔지 알면 옳은 거잖아요. 근데 주민 소환은 배우잖아요. 주민 소환이 뭔지도 모르고 기출문제를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민 소환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고, 선생님 이게 1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출제 포인트 안 나오고, 이런 출제 포인트 안 나오잖아요. 그냥 강조한 것 뿐이에요. 기출문제 패턴 알고 주민 소환 알면 그냥 당연히 맞고, 그다음에 그 단체장이나 의원에 대한 심리적 통제 효과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민 소환을 해서 직접 자를 수도 있겠지만, 너 똑바로 안 하면 주민 소환해서 자를 거야. 이런 심리적인 압박도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1, 3번 틀렸다고 할래 할 수가 없어요. 4번 모르겠어. 4번을 해서 푸는 문제. 그래서 얘는 가장 이제 오답률이 높은, 난이도 높은 오답률로 측정했거든요. 오답률 베스트 5에 안 들어갑니다. 거의 다 맞췄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참고로 자, 광역자치단체장은 100분의 10. 근데 기초자치단체장은 100분의 15. 100분의 15.
의원은 광역이든 기초든 20이긴 해. 20이긴 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이게 나오긴 나왔으니까 이제 기본서에 자그만하게 이제 살짝 넣긴 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만 딱딱 넣긴 할 거예요. 근데 무한정 늘리면 안 된다고요. 무한정 늘리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18번. 신공 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그렇죠? 시민에 대한 봉사, 정부 역할. 방향 잡기 땡, 노 잡기 땡 이런 거 잘 나오죠? 그 다음에 3, 4번 먼저 볼게요. 3번. 책임성이란. 자, 신공 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이랑 비교를 해야죠. 신공관리론은 정면을 비판하잖아요. 책임성이란 단순히 성과로만 책임지는 이런 신공관리론의 책임성 비판하면서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어쩌고저쩌고 다 안 해도 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책임성을 확보해야 된다. 생산성 신공관리론을 강조하죠. 그거보다는 사람에게 시민 자체, 행정의 주인으로서 시민에게 가치를 부여하고요. 신공관리론은 분권화시키잖아요. 근데 분권화 말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리더십을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자,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이라는 의미는 시민들이 공공조직에 직접 참여해서 함께하는 거. 신공공 서비스로는 시민, 주인이에요. 주인, 행정의 주인. 직접 참여를 강조하죠. 자, 그리고 공익을 뭘로 봅니까? 공익을 시민들이 담론을 통해 도출한 공유 가치. 담론을 통해 도출한 공유 가치 이렇게 보잖아요. 신공공관리론은 개인 이익의 총합. 자, 신공관리론, 신공서비스론. 그러니까 신공공 서비스론 문제가 나오면은 틀린 선지의 90%는 다 신공관리론 내용이잖아요. 우리 많이 연습했죠. 기출문제도 맨날 똑같은 패턴이고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 개인적 이익의 총합, 사익의 총합, 신공공관리론의 공익. 자, 기출문제 비교해 보시면 신공공 서비스론의 공익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대화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입니다. 근데 이 아닌 개인이익의 단순한 합산 이런 식으로 틀리게 됐죠? 개인이익의 집합체, 개인이익의 총합, 개인이익의 단순한 합산 같은 표현이 되겠죠? 땡! 똑같은 패턴으로 있고요. 완전 똑같죠? 그리고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공익에 대한 문제가 재작년에 나왔었는데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공익은 담론을 통한 공유 가치가 아닌 사익의 총합으로 본다. 땡! 땡! 그래서 제가 이 쌍둥이 모의고사 변형을 할 때는 요 문제를 참고해서 이렇게 이 문제가 2020 그 문제지만 경찰간부는 2019년도에 시행되거든요. 2019년도 2020 대상일 뿐이지. 그래서 이 문제를 참고해서 제가 다 변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2번이나 연습할 수 있게 쌍둥이 모의고사로. 자, 됐고. 19번. 이 문제 또 많이 틀렸어요. 이 문제가 1등이다. 이 문제 어렵긴 어려워. 어렵긴 어려워요. 자, 또 이제 집중합시다. 어려운 거니까. 19, 20번이 아마 1등, 3등인가 했을 거야. 19, 20번. 어려운 거 2개 남았습니다. 20번은 안 어렵지. 근데 어쨌든 좀 이따 설명하고 어쨌든 19번 집중합시다.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게 뭐지? 근데 읽어보니까 할인율, 비용 편입 분석? 됐고. 그다음에 할인율이 높을 때는 먼 미래의 가치일수록 크게 할인되죠? 그래서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 투자 사업이 불리해집니다. 근데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 투자 사업은 그 할인율이 높더라도 조금 할인되니까. 자, 할인율을 이제 할인하는 각도로 비유할게요. 각도. 단기 투자 사업은 할인율이 커도 각도가 커도 조금밖에 안 깎이잖아요. 근데 장기 투자 사업은 크게 깎이잖아. 그래서 단기 투자 사업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해도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는 뭐 이렇게 비교해서 직접 출제한 건 없고 장기 투자 사업이 불리하다. 이건 엄청나게 많이 출제됐죠. 장기 투자 사업이 불리하다. 유리하다 땡. 유리하다 땡. 불리하다. 뭐 이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었고. 보는 김에 같이 보고 갈까요? 어려우니까. 비용 편입 분석에서 높은 시간적 할인율은 장기 투자의 유리 땡. 장기 투자의 불리. 장기 투자의 불리. 이거면은 기억 옳다는 거 알 수 있고. 니은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거 제가 제발 오해하지 말자. 제가 정말 모든 강의에서 피 터지게 설명해 줬던 거. 자, 비용 편익 분석은 직접적이고 유형적이든 간접적이고 무형적이든 다 필요 없고 모든 것을 화폐 가치로 바꿔서 비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화폐 가치로 바꿔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런 거 봤는데요. 비용 편입 분석은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부분을 분석하기 어렵다.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거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것도 분석하려 해요.
이것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화폐 가치화가 어렵다는, 그래서 분석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고요. 자, 이걸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겠죠. 이걸 분석도 안 하는데 그런 비판을 왜 합니까?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팁에도 적어놨습니다. 모든 것을 화폐 가치화해서 비교하려고 해요. 근데 얘에 비해 얘는 분석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분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포함은 하는데. 그렇죠? 자,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에 보시면은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비용 및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 효과 분석을 사용한다. 이걸 평가하니까 평가가 힘든 경우 다른 걸 사용한다. 평가가 힘들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걸 평가하니까. 됐죠? 그 다음에 디귿. 순현재 가치. 이건 너무 쉬운 게 출제됐어. 이건 또 말도 안 되게 쉬운 게 출제됐어. 편익의 총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 가치를 빼야죠. 순현재 가치니까. 편익에서 비용을 빼야죠. 편익에서 비용. 이건 너무 쉬운 게 출제가 됐고. 보통은 이게 나오죠. 뺀 값이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이 인정된다. 0을 뭐 1로 바꿔야 틀리게 되고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이건 더더더 기초적인 게 나왔고, 이건 기출문제 볼 것도 없고요. 리을.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 방법인데, 자, 요거 많이 질문을 해요. 왜 그러느냐. 근데 이유를 몰라도 기출문제집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맨날 나오잖아요, 맨날. 기출문제집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유는 당연히 설명해 주지. 근데 이유가 이해 안 돼도 할인율 몰라도 내부 수익률법은 사용할 수 있다. 이 결론을 알고 있어야 된다. 매번 옳게 출제되니까, 지금도 옳게 출제됐죠? 옳게 출제되니까 이거 틀렸다고 하지 말아라. 옳은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푸는 거지 뭐. 그래서 또 비교를 해봐야죠. 적절한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내부 수익률 기준을 사용하며 내부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을 상회하면 일단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할인율을 모를 때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제가 노란색을 깜빡했네요. 자,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내부 수익률 기준을 사용한다. 자, 이유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짧게만 설명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할인율과 상관없이 내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죠. 내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아시죠?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그게 할인율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할인율과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할인율과 전혀 상관없이 그 값이 구해지잖아요. 힘들어. 자, 구해지잖아요. 그렇죠? 구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확한 할인율을 알면은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지만 근데 할인율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시장 이자율, 은행 가서 이자율, 금리 확인하고 금리보다 이자율보다 내부 수익률이 더 커. 그러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일단 여기 넣어 보시면 일단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부 수익률법은 정확한 할인율을 몰라도 사용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100% 정확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 대안 중에서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거 고르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다고요. 근데 순현재 가치법이랑 편익 비용 비율법은 할인율을 모르면 아예 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됐고요. 네, 마지막 20번 생소한 문제가 되겠는데 이거 이제 처음 출제가 됐는데요. 이거는 공공봉사 동기 이론과 조직 시민 행동 제가 묶어가지고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주제니까 꼭 대비를 해야 된다. 이론 강의, 기출 강의, 모든 모의고사 강의, 압축 강의 전부 다 찍어줬던 거. 전부 찍어줬던 거. 그래서 이게 3등인가 그런데 거의 한 40 몇 프로가 틀렸더라고. 40 몇 프로가. 40 몇 프로가 아마 제 강의를 안 들은 분들이 이걸 이제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아무튼 왜 틀려 이거. 자, 일단 4번에 보시면 제가 맨날 찍어줬죠? 감성적 혹은 정서적 차원. 감성적, 정서적 차원. 이건 섞었어도 되겠지? 근데 이걸 정확히 안 했다 하더라도 금전적 들어가면 틀리는 거 아시죠? 금전적. 제도적도 틀리긴 틀렸는데 이게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금전적은 무조건 그어야죠. 합리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 정서적 차원이 있고요. 이 합리적이라는 게 합리적 인간 간의 합리적이 아니라고도 제가 강조해줬죠? 합리적 동기 때문에 금전적이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이 합리적 동기는 뭐예요?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게 관료들에게 너무나 행복한 거야.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게 내 행복. 요런 차원의 합리적 차원이에요. 굉장히 이타적인 거죠, 이거는. 합리적 인간 간의 합리적이 아니죠, 이거. 제가 항상 강조했죠. 오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얘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얘만 보고 금전적이 절대 아니다. 금전적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또 여기 힌트가 다 있거든요. 1번 공사 부분 간 업무 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은 공공부문 동기구조가 다르다.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다르다. 민간 부분과 공공부문 다르다. 2번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공공봉사 동기가 높은 사람, 공직에 충원해야 된다는 주장이 근거가 될 수 있다. 자, 일단은 이름부터가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공공부문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 그다음에 공공봉사 동기가 높다. 공공봉사. 지금 1, 2, 3번에서 이렇게 좀 모순되는 게 없지 않아요? 다 그냥 공적인 봉사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타심. 그런데 이게 금전적이 나와? 자, 이거는 제가 다 찍어줬으니까 당연히 맞출 수 있어야 되겠고, 제 강의를 안 들었다 하더라도 선지 4개 중에서 1, 2, 3번은 일맥상통해. 혼자만 딴소리 하는 게 있어. 혼자만 반대로 말하는 게 있어. 그게 정답이잖아요. 정답이 1, 2, 3번 3개일 일은 없잖아. OMR 카드에 1, 2, 3 3개 동그라미 치면 틀리잖아요. 4번 동그라미 쳐야 맞잖아요. 4개 중에서 따로 노는 거 하나 고르면 됩니다. 몰랐다 하더라도. 그렇죠? 객관식 사지선다밖에 안 돼요. 4개 다 알 필요도 없어. 3개 중에서 따로 노는 것만 골라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거는 유일하게 생소한 문제 중에서 중요도 B급입니다.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자, 조직 시민행동과 공공봉사 동기 이론 계속 잘 대비를 해둡시다. 뭐 A급까지는 아니지만 B급은 돼요. 대비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해설은 다 마쳤고요. 우리 이제 모든 강의에서 알려줬다고 그랬잖아요. 모의고사도 다 줬으니까 그 근거만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괜히 허세 부르는 거 아니다. 진도물 모의고사 13회 13번에 공공봉사 동기에 대해서 합리적 동기, 규범적 동기, 정서적 동기, 진도별 모의고사에 줬고, 그 다음에 요걸 정확하게 준 거는 진도별 모의고사지만, 자, 1번에 공공조직의 조직원은 민간 조직의 조직원과 다르게 이타심에 의해 동기부여된다. 이타심인데 금전적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타심. 요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3회 20번에 더 자세하게 공공조직의 조직원과 민간 조직의 조직원은 동기의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데, 자, 잘 보세요. 공공부문은 봉사하시기 투철, 공공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 공공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에 큰 가치. 이런 사람이 금전적 아니죠. 이런 사람이 금전적 아니죠. 이타심하고 공공에 대한 봉사, 이름도 공공봉사 동기 이론, 이름이 공공봉사인데 금전적, 이름만 가지고 푼 사람도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진도별, 동형 다 줬던 겁니다. 뭐 모든 강의에서 말해줬던 거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 모의고사를 꼭 다 봐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대비했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방향이 잡혔죠? 17문제는 기출문제 다 있었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도 좀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똑같이 풀리는 것도 똑같이 안 풀리는 것도 조금 있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대비해야 될 건 여기가 되겠습니다. 뭘로? 기출에 관한 행정과 기출문제 집으로. 요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여기서 틀린 게 있다? 우선순위 가장 높다. 자, 번호 까먹었을까봐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 외에는 완벽하게 대비해야 된다. 생소한 문제에서 2번, 17번은 뭐 대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대비 안 해도 되는데 20번은 앞으로도 대비를 해야 된다. 방금 본 거. 그죠? 이렇게 우선순위를 보고 여기 뭐 요거 먼저 하고 1순위, 그다음에 2순위 요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는 겁니다. 나 어떡하지? 나 점수 70점밖에 안 나왔어. 아직 뭐 90점, 95점까지 너무 많이 남았어. 너무 갈 길이 보니까 다 봐야지. 이러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또 70점이에요. 다 봐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다 봐?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시간의 한계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부터 봐야지. 자, 이번 시험에서 본인의 문제점이 드러났어. 문제점 파악했죠? 그리고 뭐가 문제였는지, 내가 뭘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해설 강의로 느껴봤어. 느껴봤으면 이제 방향성이 딱 잡힌 거죠? 뭐부터 해야 된다. 중요한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대비해서 다음 시험 꼭 좋은 점수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 말 명심한 분들 다음 시험에 무조건 합격합니다. 다음 시험에 이거 하신 분들 무조건 감 잡습니다. 그리고 행정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감 잡습니다.
공부 방향성 자체를 잘못 잡으신 분들은 행정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뭐 자기 강점, 약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 방향이 좀 잘못됐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계기로 행정학만큼 뭐 똑같이 출제되진 않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신 분들은 모든 과목에서 점수가 오를 겁니다. 자, 자기 문제점 이제 잘 보완하고 또 좌절하지 말고 또 이제 그 강인한 멘탈로 잘 이제 보완하는 거에만 집중하여 다음 시험에는 당당히 합격하도록 합시다.